네, 안녕하세요. 인토플입니다. 오늘은 이 토플 IBT라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최단기간에 최고득점을 맞으려면 이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토플이란 어떤 시험이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플이란 무슨 시험인지 한번 저희가 다 같이 알아보시죠. 자, 우선 토플이란 이제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능력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제 네 가지 섹션에 모두 측정이 되고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 같은 경우 각각 60분 정도씩 되고, 이제 문항수는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것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이제 섹션별 개요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배점 같은 경우는 둘 다 30점. 스피킹과 라이팅은 살짝 다른데요. 문제수가 현저하게 적죠. 근데 그만큼 문제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긴데, 이제 스피킹은 6문제, 그리고 라이팅은 2문제 하고, 이거는 한 20분, 60분 해서 총 3시간 반에 이제 추가적으로 브레이크 10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리딩, 리스닝에서 한 지문 이렇게 더 나오면은 이제 플러스 30분, 뭐 거기서 이제 뭐 서약서 쓰고 뭐 다양한 준비를 하면 이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총 소요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배점은 섹션당 30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점은 120점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120점 화이팅. 그리고 대한민국 토플 평균 점수는요, 여러분들 83점.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ETS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발간을 하는 그런 스코어 서머리라는 데이터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Republic of Korea, 그러니까 남한에서 토플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다. 그 뭐 섹션별로 평균도 있는데 뭐 사실 그런 것들 그냥 20점 초반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그렇다면 이제 토플을 준비하려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유형 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똑같고 모든 시험들이 다 똑같다시피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유형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환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만 알아주시면은 사실 이 패턴대로 이제 다양한 어떤 변수를 이제 대비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출 문제를 유형 파악을 했으면 이 유형 파악한 이 내용대로 내가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3가지 능력, 3가지 필수 핵심 무조건 가져야 될 그런 능력들, PLP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따가 잠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신장을 시키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주어지는 피드백을 본인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피드백이 뭐고, 그리고 흡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네 영역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제 리딩과 리스닝이 따로,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딩, 리스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따라해보세요. 풀이형.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은 이제 풀이를 하는 문제 유형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시험지 보고 푸는 거. 근데 뭐 일단 이건 컴퓨터로 풀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제 풀이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독학이 가능하다, 이런 것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독학이 가능한 비중이 더 크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섹션별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리딩에서는 9가지 문제 유형이, 리스닝에서는 5가지 문제 유형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이것들 또한 이제 섹션별 강의에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킹과 라이팅은 이제 따라해보세요. 실습형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하는 유형들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토플을 응시하려고 하실 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릴 때 이걸 가르쳐 준 것도 없고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거든요. 뭐 특정 몇몇
학교를 제외를 하면 이제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는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토플이 다른 영어 시험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피킹 라이팅 때문인데요. 이 실제로 스피킹 라이팅 여기서 쓰이는 이 포맷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대학교 혹은 대학원 뭐 혹은 박사과정 뭐 아니면 다른 회사 뭐 아니면 인터뷰 뭐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한 포맷들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요. 뭐 여기에서 사실 잘해주면은 나머지 여생의 영어 걱정은 없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피킹은 6문제가 총 나오고요. 라이팅은 2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유형수는 뭐 사실 문제 출제수랑 유형수가 이렇게 좀 다르죠. 여기서 이제 리딩, 리스닝 아까 여러분들 3, 40개 정도 나오는 거를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정도 나오는 문제 유형들에서 이제 뭐 반복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하나씩만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는 9가지 유형, 이 5가지 유형에서 다 그 40 혹은 30 이렇게 몇 문제가 다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스피킹은 딱 6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가 각각 다 다른 유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라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2가지 유형 나오는데 2가지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내실 수가 있도록 설계를 해서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PLP라는 핵심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유형이 어떤 것들이 나온지를 알았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려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 3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paraphrasing이라고 나와 있죠. paraphrasing. 자, 따라 보세요. paraphrasing. 자, paraphrasing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문장을 재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재구성. 문장을 재구성. 어떻게 하느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 근데 그건 이제 저희가 조금 간략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ogic이라는 논리 능력입니다. 논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논리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테스팅을 하는데, 토플에서 나오는 스피킹이나 라이팅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 시간이나 아니면 실제로 응시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깊이 있는 논리 능력을 측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고요. 자, 그리고 계속 보실게요. 세 번째가 이제 passage라는 건데, 이 passage는 뭐냐? 사실 지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문 단위의 영어를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을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3가지가 뭔지 이제 뭐 컷핥기식으로 봤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자, 우선 paraphrasing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araphrasing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A라는 문장이 있고요. B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제 2가지를 비슷한 의미로 구성을 하려고 할 때 다른 단어 혹은 다른 어순 혹은 다른 뭐 구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재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구성. 근데 이 재구성을 왜 하는 거냐? 우선 첫 번째로 영어에서 반복을 싫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재구성 능력이 왜 중요하냐?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싶은 말을 구성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융통성 있게 내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이거를 또 테스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 paraphrasing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LP 중 그 3가지 중 유일하게 모든 섹션에 적용이 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 능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paraphrasing 하는 방법은 우선 동의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어 많이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단어, 의미, 단어, 의미, 단어, 의미 이렇게 외우는데, 토플을 준비를 하시려면요, 여러분들 꼭 이 동의어까지도 반드시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이것으로 변환이 되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들 반드시 꼭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화라는 방법인데요. 자, 일반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위 카테고리로 일반화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자, 하마, 코끼리 이 3가지 공통점은 뭐 동물, 포유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 하마가 포유류라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양서류인 줄 알았는데, 근데 좀 아닌가. 자, 어쨌든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이거는 이제 좀 단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보실게요. 어순 변경이 또 있는데 이거는 뭐 보통은 이제 능동태, 수동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인과관계를 좀 뒤집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보통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일단 저희가 뭐 개요만 드리는 그런 맛보기 강의이니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능력들을 꼭 여러분들이 배양을 해야 뭐 리딩 리스닝에서도 사실 지문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을 다른 단어나 다른 어순, 다른 구문으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읽은 내용을 이해를 했다고 해도 지금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맞출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리딩이랑 리스닝에서도 반드시 이 패러프레이징 능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읽고 들은 내용 혹은 내가 원하는 말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필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은 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토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측정이 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갖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보실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logic 이 부분인데 자, 논리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일단은 중첩되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10문장을 말을 했는데 이제 뭐 10문장이 사실은 다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두세 문장으로 결국에는 뭐 줄여진다. 이렇게 말을 하버리면은 사실 그 10문장을 줘서 겨우 두세 문장 내용을 말을 해버리면 이거는 비효율이겠죠. 그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차라리 네다섯 문장을 겹치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전제를 이제 제외를 했을 때 여기서 사실 잘 모르시는 보통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토플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많이들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짚어드리면요. 우선은 첫 번째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해야 된다는 거. 이제 명확성이라는 건 뭐냐? 이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굉장히 명확하게 주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식당은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맥도날드가 좋았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도날드가 좋았어요. 자, 맥도날드가 좋았습니다. 왜요? 첫 번째, 이제 싸다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싸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거는 뭐냐? 이제 싼 게 나한테 뭐가 좋은지가 구체적이지 않죠. 저게 싸다는 거는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뭐였냐 이거였는데 맥도날드라고 해놓고 싸다라고 했어요. 싸서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내가 저기에 가면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가요?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용에 대해서 건드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싸다는 사실 저것의 특징이고 지금 나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여기서 이거를 이제 나와 연관을 시켜서 돈을 아낀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것 말고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 이 가이드라인은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두 번째는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이제 개연성이라는 거는 이제 A, B, C 내용이 이렇게 나올 때 서로 간의 관계가 이제 최대한 명확하게 이제 이어지면 제일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A, but B의 내용인데 but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를 딱 한눈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but이 없으면 이게 서로가 뭐 대조되는지 비교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B랑 뭐 예를 들어서 C가 나열되는 관계인데 뭐 굳이 and라든지 also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 버리면 여기서 B랑 C가 뭐 나열이 되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바로 파악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 가장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A, B, C 이런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은 서로 간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 주면서 놔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개연성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C가 나왔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자, 산업혁명에서 바로 다음이 컴퓨터였나요? 산업혁명 다음에 뭐 경제의 발전, 도시의 발달, 뭐 그러다가 이제 전기의 발명,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의 발명,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와버리는 뭐 중간 단계가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논리는 사실 이거
사실 이건 좀 극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 여러분들 많이들 이러세요 가끔. 예를 들어서 아까 맥도날드에 가면은 돈을 아낀다라고 나왔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돈을 아낀다라고만 해보면 이제 맥도날드가 뭐 저축은행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돈을 그냥 아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끼는지 중간에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뭐 다른 곳보다 싸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만 돈을 줘도 뭐 디스카운트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뭐 어떤 중간 설명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뭐 지금 제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산업혁명에서 컴퓨터로 갑자기 가버리는 뭐 이런 식의 중간에 인과관계를 다 빼먹는 이런 식의 논리는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에 연결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중간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로 이어지면 뭐 바로 알아듣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줘버리면 이거를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보이는 걸 가지고만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자, 앞에 있는 주장을 A라고 했는데 이제 그 A에 대한 뒷받침을 계속해서 잘 해주는지 A에서 나왔던 주장을 가지고 뒤에서도 쭉 일관성으로 이제 유지를 해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일관성은 에세이의 고득점을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라이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나왔었던 나의 주장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다가 효과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논리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갖춰주면 된다라고 제가 기회를 먼저 드렸고요. 이거 가이드라인 숙지해서 앞으로 공부하시려면 참고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 세 번째인 이 지문을 가지고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력, 이걸 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은 모든 언어는 이제 5가지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우선 첫 번째가 알파벳, 그다음 두 번째가 단어, 세 번째 단어 여러 개 돼서 문장 되죠. 그다음 문장 여러 개 돼서 문단 되죠. 그리고 문단 여러 개 이어지면 이제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사실 알파벳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 그죠? 자, 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와 아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냥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단어의 비중을 좀 더 낮추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문장 단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시험이 바로 이 토익이라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문단 능력을 측정을 하는 게 이제 탭스라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문 능력,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문단들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이제 문맥을 형성을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이 지문 능력을 측정을 하는 게 바로 이 토플이라는 시험입니다. 토플. 토플에서는 이제 리딩에서도 이제 지문을 요약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리스닝에서도 사실 비슷한 교재는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에서는 뭐 지문을 구성하라라고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문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좀 토플에서는 항상 독해든 아니면 청해든 아니면 뭐 전체적인 어떤 뭐 개요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실 때는 약간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항상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더 한 발짝 뒤에서 이제 좀 더 큰 문맥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섹션별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가지 능력까지도 뭔지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시죠. 자, 우선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언제 할 거냐 이겁니다. 언제 할 것. 네, 뭐 당연히 현실적인 타임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시험이 등록 가능한 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남은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3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제, 두 번째 어떤 걸, 세 번째 어떻게 이제 하는지를 가지고 정해주시면은 뭐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건 뭐 사실 다른 모든 시험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우선 보시면은 이제 달력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메모 패드든 뭐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신 다음에 이제 주중이랑 주말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또 주중에서 이제 안에서 이제 또 바쁜 날 있고 안 바쁜 날 있죠. 그죠?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토플을 가지고 고득점을 맞는데 이제 필요한 하루의 소요 시간은 이제 사실 하루에 섹션별로 1시간씩만 써주셔도 충분히
고득점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섹션별 1시간만 쓰셔도 이제 고득점 상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섹션별 1시간이 만약에 채사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는 살짝 이거를 좀 비효율적으로 썼을 때 굉장히 뭐랄까 빗나가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만약에 쓴다 하면은 섹션 하나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자, 우선 계속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주중이랑 주말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가능한지 이렇게 써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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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목 금은 4시간씩 뭐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이 셋 중에 이제 내가 좀 더 필요한 섹션을 2번을 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목, 금은 이제 뭐 전체를 다 한 번씩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배정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간을 지금 뭐 내가 얼마나 쓸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섹션별로 분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자, 우선 보실게요. 자, 우선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60점 이하. 그러니까 뭐 사실 토플을 점수가 10점의 미만이신 분은 제가 못 봤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암만 못해도 30점대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나 그 밑에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 위에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뭐 6, 70점까지 올리는 건 사실 되게 일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60점 내가 지금 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여기서 이제 두 부류 중 하나죠. 이 위에 점수가 필요하거나 혹은 60점이 딱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되면 이제 60점 중반 정도 혹은 뭐 70점 이 정도 나오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도 이제 어쨌든 뭐 다음 단계로 가려면 그 정도 점수가 일단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영어를 8, 실전을 2 정도로 해서, 실전은 어느 정도로만 하느냐면은 시험을 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파악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실전을 계속해서 뭐 말을 해보고 써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어라는 거는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 문법 및 어휘가 있고요. 문법 및 어휘. 그리고 두 번째 토플 영어가 있습니다. 토플 영어. 그러니까 토플에만 나오는 영어들. 근데 뭐 사실 뭐 2가지가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 달리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토플 영어는 이제 뭐 기본적인 뭐 동작들이 있죠. 뭐 슛, 뭐 패스, 뭐 이 정도, 그냥 기본적인 것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전은 이제 뭐 사실 경기 경험일 텐데 뭐 이거를 지금 90분을 다 뛰시면 안 되겠죠. 한 15분씩 이렇게 뛰어본다는 느낌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맛보기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실게요. 이제 그래서 60점 이하는 영어가 8,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법이나 어휘 외우는데 8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전을 하는 데는 사실 이론 정도만 파악을 하고 무조건 계속해서 이 기초를 쌓아나가는데 시간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80점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그러니까 60점 이상이고 80점 이하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급반 이런 거를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 이거는 살짝 뭐랄까, 사실 이 사이 구간이 한국의 평균 정도, 그러니까 처음 토플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평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영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어휘나 문법 이런 것들을 한 6 정도의 비중을 두시고 좀 더 기초를 쌓아 나가시면서 한 실전을 한 4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7, 80점대에서 실전을 막 100으로 놓고 그냥 10으로 놓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잘못된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뭐 어디 대형학원이나 이런 데서 뭐 템플릿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외웠다고 나름 이제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경우. 사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에는 너무 융통성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시험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대처를 해주기가 좀 어렵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능동적으로 이걸 변화를 시켜서 여러분들만의 답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좀 더 추가적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전의 비중을 너무 크게 키우시는 것은 사실 이런 식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에서 슛을 하는데 잘못된 자세로 5,000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세가 잘못됐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어거지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고치면서 차라리 뭐 100번만 하면 훨씬 더 차라리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전은
방향성을 항상 따져가면서 해야 되고 이 방향성에서 이제 올바른 결과를 쭉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탄탄한 영어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00점, 그러니까 80점 이상이고 100점 이하는 뭐 영어 3, 실전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전의 비중을 좀 높여주고 이제 영어의 비중을 좀 낮춰주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드백을 좀 흡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첨삭이나 아니면은 뭐 좀 더 잘 쓴 사람들이 쓴 뭐 모범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자꾸 만들어주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또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실전이나 피드백 흡수의 비중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이쯤 되면 사실 영어는 어느 정도는 다들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평균 이상은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답안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더 효율적인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답안을 구성을 한다거나 더 효율적인 문제풀이 이런 것들 자체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일단 어려움을 겪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어를 좀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실전 그리고 내가 그 점수 상승 이쪽에 좀 더 가까운 어떻게 보면 실전 피드백 이쪽으로 좀 가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 사이 구간, 그러니까 100점에서 110점, 그러니까 100점은 넘고 110점은 아직 안 되는 뭐 이런 식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어를 공부한다는 느낌은 여기서 정말 많이 줘봤자 영어 1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진짜 조금 더 심화된 표현을 내가 어떻게 외워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고쳐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간헐적으로 나오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면서 사실 나머지는 모두 다 실전과 피드백을 흡수하는 데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점수대별 뭐 혹은 이제 뭐 다 60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60점도 아니고요. 그죠? 뭐 110점이라고 해서 뭐 다 똑같은 110점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이 진행돼야 되는지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 뭐 비중에 따라서 이제 매번 달라진다. 그래서 어쨌든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 뭘 해라?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여기에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학습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야심차게 막 넣어버리면 여러분들 하다가 지쳐서 뭐 여기까지 쭉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그만둬버린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만약에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희 인터플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간략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학습 개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영어의 비중과 토플 학습의 비중과 그리고 피드백 흡수의 비중 뭐 이런 거 세 가지의 어떤 그 중점을 두면서 이제 점수대별로 가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4과목이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이 4가지 섹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똑같은 점수가 나온다면 첫 번째, same. 뭐 same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경우가 있죠. 이거는 좀 영어를 되게 평탄하고 그리고 토플도 꽤 공부를 해주신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크게 3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 우선 첫 번째, 리딩 오답 노트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리스닝 연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스피킹, 라이팅,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3가지를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피킹, 라이팅만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스피킹, 라이팅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브레인스토밍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리스닝이 또 같이 돼야 됩니다. 왜냐? 이 리스닝이 스피킹, 라이팅에서 또 영향을 미치죠. 여기서 출제되는 통합형 문제들이라고 있는데 이제 스피킹, 라이팅에서도 사실 리스닝이 포함이 돼서 나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 문제 유형들에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리스닝 능력을 향상을 시키면서 스피킹, 라이팅에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뭐 세 번째는 뭐 가끔 유학생들이 이러는데 이제 리딩이 안 돼요. 리딩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이거는 영어 학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플러스 오답 노트. 그러니까 영어 학습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어를 외우고 문법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초 독해 스킬들이 있죠. 뭐 문장 간의 문장 간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초 영어와 그리고 문제 풀이 한 다음에 오답 노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못했으니까 그걸 빨리 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캐치를 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드렸고 이제 어떤 걸 하면 되느냐? 이제 어떤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뭐 지금 어떤 학생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학습 계획을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측에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전문가분들 계시겠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정말 여태까지 너무나도 많은 학생분들께서 덕을 보신 학습법인데요. 자,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선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이 뭐라고요? 풀이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른쪽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습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풀이형과 실습형의 차이는 뭐다? 풀이형은 푸는 거고 실습형은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리딩 리스닝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캐치를 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 파악을 반드시 먼저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가지고 풀이를 해보시겠죠. 근데 풀이를 했을 때 이제 세 번째로 뭘 하느냐. 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반드시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답 노트는 효율적인 양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가 감이 잘 안 잡힌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답 노트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가는 과정이 사실 리딩과 리스닝이 살짝 다른데요. 리딩은 4번이 어떻게 되느냐. 이 오답 노트에서 나왔던 모르는 표현이나 구문 이런 것들을 쫙 암기를 해주고 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암기고요. 암기.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과정이 사실 리딩에서 암기하면은 암기 양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에서 나온 거는 이제 뭐 진짜 그 배경 지식이 너무 낯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 그 분야의 특정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 아닌 이상은 리스닝은 그 다음에는 딕테이션을 해줄 필요가 있다. 딕테이션. 자, 딕테이션은 뭐냐? 받아쓰기거든요. 근데 받아쓰기를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그 딕테이션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딕테이션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해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딕테이션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해줘야 된다. 뭐 리스닝 그 지문 하나 다 틀어놓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식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사실 뭐 용감한 건 좋지만 여러분들 최상의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다.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만 해주셔야 돼요.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무슨 문제가 나오고 한번 그거를 파악을 해본 다음에 풀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선 여기서도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득점 포인트와 그것을 공략하는 노하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형 파악이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유형 파악. 자, 유형 파악이 진행이 됐으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여기서는 풀이니까 여기서는 뭐다? 실습이겠죠.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말을 해보고 에세이도 써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미 실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점수가 더 어떻게 오르는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최선이란 말이죠. 자신의 최선을 뛰어넘는 것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게 자신의 최선이 아니었던 게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혼자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실습을 하셨을 때 이제 올바른 무엇을 받아보셔야 되느냐? 이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첨삭이라고들 많이 하죠. 예, 첨삭을 많이 받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첨삭은 올바르고 빠르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받으셔서 이 첨삭 받으신 내용이 반드시 본인의 것이 되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피드백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첨삭을 받아봤다라고 해서 바로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았어요. 뭐 스피킹이건 라이팅이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뭐 보고 그냥 휙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과정인 재실습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재실습.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가지고 플러스 시켜서 아까 내 답변에 적용을 시켜서 한번 말도 해보고 한번 내가 에세이를 아까 이렇게 썼었는데 첨삭을 어떻게 받았네? 그럼 그 첨삭 내용을 가지고 내가 토대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보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재실습과 피드백의 사이클을 돌리면서 사실 스피킹 라이팅은 점수를 계속해서 올려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피드백이는 사실 이 피드백 같은 경우는 많은 학원들에서 제시를 해주지만 여기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느냐. 이 피드백이 진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인가를 여러분들 딱 받아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예, 그걸 딱 받아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라고 느끼시면 여러분들은 좀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란 말이죠. 그걸 기다린 시간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봐야 되는 내 시간 낭비. 그죠? 그래서 피드백은 건설적인 피드백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점수 상승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인가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한다? 먼저 어떤 게 나오는지를 보고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피드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과정은 뭐 이렇게 섹션별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 이제 요약을 잠깐 드리도록 하면은요. 이제 우선 첫 번째 토플이라는 것은 기출 패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패턴을 파악하는 게 필수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핵심 능력.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늘려주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 핵심 능력은 어떻게 된다? PLP라는 세 가지 알파벳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Paraphrasing, Logic, 그리고 Passage. 이 세 가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은 단계별로 현실적으로 계획을 딱 세운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플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을 시간당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모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토플 시험을 딱 봤을 때 120점을 17번을 연속으로 맞았다라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이면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주는 게 목적인 것이지 자신이 잘한다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학습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거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상하게 자꾸 실전만 시킨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나가가지고 역도를 180kg를 이렇게 드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180kg가 역도에서 실전으로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제가 가서 그거를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은 다치기만 하고 여러분들 토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하는 학습이 너무나도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가가셔야 되고 단계별로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당연한 거죠.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수다라는 거. 네, 항상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노하우와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공부에 시작을 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최단기간에 최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다. 이상 이토플의 노학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